된다. 됐어요. 화면 공유하고, 네. 오늘은 레온TF의 투입 산출 모델에 대해서 볼게요. 내 얼굴을 지우자. 볼 필요 없다. 네.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연립일자방 정식의 응용 사례를 봤듯이 가우스 소거법을 주로 활용하는데 썼죠. 그렇죠? 그래서 레온TF 투입 산출 모델도 결국엔 가우스 소거법이 중요하게 들어가게 될 건데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네트워크라는 개념에서 좀 세부적으로 간 전기 회로 모델이나 뭐 자동차, 뭐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을 봤다면 11절은 요 경제 모델 하나만 볼 거예요. 네, 경제 모델 하나. 10절에서 봤던 것들은 그 네트워크로부터 선형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점 찍고 화살표 따라가면 됐고 네트워크에서 전기회로에서는 오매 법칙만 적용을 하면 됐고 교통 흐름에서는 교차로에 자동차 지나가는 것만 보면 됐고 이렇게 간단했는데 11절에 나온 경제 모델은 경제에 대한 뭐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야 돼서 10절에서 좀 구분해서 하나의 절로 뺐습니다. 근데 뭐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행렬 방정식 끌어오고 가우스 소거법 적용하고. 네, 그래서 레온 TF 투입 산출 모델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온 TF라는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웃기죠. 러시아는 이제 경제 자유 경제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소비에트 소련에서 도망가서 이제 독일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경제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이제 레온티에프가 개발한 것들을 다 보기에는 너무 많고 딱 간단하게 세 가지 개념 볼 거예요. 투입과 산출이란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좀 쉬운데 한글로 하니까 어려워졌어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인풋 아웃풋. 나한테 인풋이 있으면 내가 또 무언가 아웃풋을 내죠. 농담 삼아 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풋은 커피고 아웃풋은 증명이다. 경제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경제 모델에서 인풋을 투입, 아웃풋을 산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레온티에프 모델에서 열린 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열린 경제가 무엇인지 단어 공부 하나 하고 생산적인 열린 경제가 무엇이냐?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인풋 아웃풋 열린 경제, 생산적인 경제 세 가지 개념을 보면 오늘 수업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온티에프 아저씨가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경제를 이루는 요소를 섹터로 나누고 어떤 섹터,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섹터들 사이에 어떻게 인풋과 아웃풋이 오가는지 그렇게 연구를 하자. 그러면 섹터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조업, 공업, 유틸리티, 공공사업이 하나의 간단한 경제 모델을 따른다. 자, 농업, 쌀을 막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으로부터 경운기라던가 납, 뭐 또 뭐가 필요해요? 노끈 이런 제조업으로부터 무언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이 제조업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인풋은 그런 프로덕트들, 이제 경운기 이런 거고 제조업이 아웃풋으로 줄 수 있는 건 경운기죠. 그리고 농업이 또 쌀을 만들려면 공공사업으로부터도 무언가 받아야 돼요. 물, 이렇게 개천이 흐르면 물 끌어다 쓰죠. 전기 이런 것도 쓰죠. 그래서 공공사업의 아웃풋은 전기, 물 이런 거고 농업의 인풋은 또 전기, 물이죠. 그리고 농업 자체로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농업의 아웃풋은 쌀이에요. 근데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풋도 쌀이 필요하죠. 예, 맘만 먹고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조업, 농업, 공공사업 이 세 가지 섹터를 하나의 경제로 바라보고 이거 세 개 사이에 서로 무언가 인풋과 아웃풋이 오간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부문이라고 할게요. 섹터를 부문. 그래서 각 부문 사이에 왕래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받는 투입 산출 네트워크. 역시 네트워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의 연구를 투입 산출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흐름, 농업과 제조업 사이에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고 요 브랜치 사이에 경운기가 오고 쌀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농기구의 개수, 물의 양, 밥그릇의 개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개념을 살려서 분석하기에는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무엇으로 통일하기로 했냐면 가격. 물 1리터에 100원, 쌀 한 가마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쌀 한 가마, 쌀 1,000원어치를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어치 필요하다. 경운기가 얼마어치 필요하다. 이렇게 제조업의 인풋 아웃풋, 농업의 인풋 아웃풋, 유틸리티의 인풋 아웃풋이 다 다른 그 존재로 있지만, 그죠? 존재로 있는 거죠. 그것을 다 돈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제 숫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 농업, 공공사업의 물품들을 숫자로 바꿔서 벡터로 만들고 왕래하는 것을 행렬로 만들어서 선형 방정식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책은 미국 사람이 쓴 거라서 뭐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뭐 예시를 들었네요.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원, 1,000원 아니면 뭐 몇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이런 가정을 했어요. 어떤 가정을 했냐면 흐름 보존의 법칙. 그죠? 흐름 보존의 법칙은 그 뭐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폐차되지 않는다,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었죠. 섹터로 이 경제를 나눴을 때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시, 그러니까 흐름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예시는 무엇이냐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미국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비행기가 이제 구리로 만들었대요. 전기 부품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뭐 비행기 전원도 켜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구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모델이었으면은 구리 부족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니까 구리가 부족해서 비행기를 못 만드는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다 해서 미국에 그 금, 은 이런 원자재 보관소 포트녹스에서 은을 줬어요. 야, 빌려줄게 비행기 만들어 해서 구리 대신에 은을 사용을 해서 원래 구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은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렇게 부문들 간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거나 이런 박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들은 이제 부문들 간의 흐름이 명백한 것만 이런 요 제조업, 농업, 공익사업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있다고 했는데 아웃풋 없이 인풋만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소비시장 같은 것. 소비자 시장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부터 무언가를 사들이고 농업으로부터 무언가를 사들이고 공공사업으로부터 무언가 필요로 하고 이런 그 인풋만 바라고 아웃풋을 만들지 않는 그런 섹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열린 섹터, 오픈 섹터라고 불러요. 아웃풋이 없는 섹터. 그리고 오픈 이코노미, 클로즈드 이코노미는 각각 열린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열린 이코노미, 하나도 없으면 닫힌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닫힌 이코노미는 공정하게 다 주고받는 거고, 열린 경제는 누군가 하나는 계속 소비만 하는 거죠. 아웃풋 없이. 그런 단어들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들을 좀 잡았고, 이제 선형 방정식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배울 것의 범위와 목표를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의 범위는 딱 하나의 열린 부분이 있는 경제, 농업, 제조업,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자 시장. 소비자 시장은 열린 부분이죠. 그래서 농업으로부터 쌀을 먹고 제조업으로부터 펜을 사고 유틸리티로부터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소모하면서 특별한 산출물이 없는, 아웃풋이 없는
그런 소비자 섹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 섹터들이 있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다룰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생산 부문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열린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산출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열린 부분 소비자 시장이 나 쌀 100가마가 필요하고 낫 10개가 필요하고 물 10리터가 필요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수량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다 돈 단위로 바꾸겠죠. 돈 단위로 바꿀 건데 소비자 시장이 원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부분이 수요, 원하는 양이 있고 그걸 충족시켜 줘야 돼요.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산출 수준. 산출 수준은 무엇이다? 제조업이 얼마나 낫을 만드냐, 농업이 얼마나 쌀을 만드냐, 공공사업이 얼마나 전기를 만드냐 이런 게 산출 수준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각각의 섹터들이 산출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 그리고 각각의 섹터들 농업, 제조업, 유틸리티는 또 스스로를 유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쌀을 만드는데 제조업이 주는 거, 공공사업이 주는 거, 내가 나한테 주는 것들도 충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조업, 공업, 유틸리티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소비자한테 나의 아웃풋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세팅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1장 11절에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루지 않고 딱 하나의 예시로 쭉 갑니다. 어떤 예시로 가냐면 한 개의 열린 부분, 소비자 시장, 세 개의 산출 생산, 농업, 제조업, 공익사업으로 구성된 열린 경제.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연필을 쓰고 물을 마시는데 필요한 농업, 제조업, 공공사업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1달러 산출에 요구되는 투입, 제조업이 1달러 어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으로부터 0.5, 그러니까 낫을 만들려면 또 무언가 공장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낫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공장으로부터 0.5달러가 들어와야 된다. 농업으로부터 0.2달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아저씨가 낫을 만들기 위해 밥을 20센트어치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1달러짜리 낫을 만들려면 공공사업 물이 10센트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쌀을 1달러 만들려면 제조업한테 0.1달러 받아야 되고 농업한테 50센트, 유틸리티에 30센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쌀이 1달러 나온다. 마찬가지로 공공사업 1달러, 물을 1달러 만들려면 공장에서 10센트짜리 낫을 사와야 되고 쌀을 30센트만큼 먹어야 되고 전기가 40센트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표를 보면 이제 요 표를 행렬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소비 행렬,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제조업을 0.5, 농업을 0.2, 공공사업을 0.1만큼 소비하죠. 농업이 제조업을 0.1, 농업을 0.5, 공공사업 0.3만큼 소비하죠. 뒤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소비행렬이라고 부르고 하나하나의 열 벡터, 컬럼 벡터가 의미를 갖죠. 첫 번째 컬럼 벡터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조업이 돈 줘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1달러 어치 무언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게 C1 컬럼 벡터. C2, C3는 또 마찬가지죠. 농업이 요구하는 공공사업이 요구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C1은 1달러 가치의 제조업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돈은 0.5달러만큼의 제조업 달러가 들어와야 되고 농업 산출물이 0.2만큼 있어야 되고 공공사업이 0.1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행렬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그러면 1달러만 만들 거냐? 아니다. 막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 그래서 뭐 100달러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X1이라고 부를게요. 공장이 찍어내는 물건의 양 또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 거죠. X1 달러. 그러면 공장이 X1 달러만큼의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공장으로부터 농장으로부터
유틸리티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X1달러만큼 물건을 만들려면 제조업으로부터 0.5 곱하기 X1만큼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업으로부터 0.2 곱하기 X1만큼 인풋이 있어야 X1을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로부터 0.1 곱하기 X1만큼 인풋이 있어야 X1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업과 공공사업이 0.2 X1을 보태주지 못하면 제조업은 X1만큼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 벡터라고 불러요. 수요 벡터. 제조업이 X1만큼 만들 거야. 생산 벡터. 내가 생산하는 양이에요. 제조업이 생산하는 양, 농업이 생산하는 양, 공공사업이 생산하는 양. 각각 X1, X2, X3라고 하면 요거에다가 아까 요 소비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X1, X2, X3에 각각 곱한 게 중간 수요 벡터죠. 내가 생산하기 위해 이만큼이 필요해, 이만큼이 필요해, 이만큼이 필요해. 이것을 중간 수요 벡터라고 불러요. 이거를 행렬 표기로 하면 0.5, 0.2, 0.1에다가 X1을 곱하는 거니까 X1 곱하기 하면 이렇게 곱하기가 되죠. 그렇죠? 행렬 곱의 5가지 표현법 중에 컬럼 곱하기 개수 형태를 쓴 게 좌변, 그거를 행렬 곱 형태로 쓴 게 우변이죠. 그래서 CX, 요 생산 벡터와 소비 행렬을 곱하는 것을 중간 수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돈인 거죠. 달러인 거죠. 그러면 X는 내가 생산해내는 양이고 CX는 내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이죠. 내가 X를 만들고 있고 CX를 요구하고 있어요. X와 CX가 같으면 쌤쌤이죠. 내가 그 만드는 족족 어디선가 다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X를 만들고 CX를 소비하고 남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외부 수요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이래? 여기가 깨졌네요. 다시 붙여줄게요. 네. 그것을 보고 외부 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총생산, 그러니까 D가 크기 위해서 총생산이 커야겠죠. 그리고 중간 수요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작은 투입을 제조업, 농업, 공공사업한테 해서 얘네들이 큰 양을 산출해내면 외부 수요는 참 좋아하겠어요. 예. 그래서 요 시기 이제 레온티에프가 이제 제안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레온티에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에 들어간 행렬 요거를 레온티에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C가 무엇이냐, 제조업, 농업, 공공사업 사이에 서로 얼마의 인풋이 있어야 얼마의 아웃풋이 나오냐, 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요 행렬 C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원하는지 그거를 이제 수요를 받으면 얼마만큼의 총 생산을 해야 총 생산 중에 일부는 다시 생산하는 데 쓰이고 남는 거를 소비자한테 주겠구나 라는 거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요 예시 제조업, 농업, 공공사업을 그대로 가져가고 요게 이제 열린 경제죠. 요 세 개의 아이템은 있고 가운데에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7,900달러의 제조업 상품과 3,950달러의 농업 산출물 그리고 1,975달러의 공공산업의 수요를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뭐 대충 말해서 그 경운기를 7,900개 줘 소비자가 그리고 쌀을 3,950g 줘 물을 1,975리터 줘. 난 이만큼 먹고 싶어. 아웃풋은 없어요. 끝. 그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제조업 공장을 돌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자 하는 게 예제 1번입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 경제는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충족할 수 없으면 뭐 그냥
좀 소비자한테 뭐 좀만 줄여봐라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면 총 생산이 얼마나 돼야 하는가? 총 생산을 얼마만큼 해야 이 중에 일부를 재생산에 넣고 나머지 잉여를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가? 이거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 행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면 되고 생산 벡터 각각 그 제조업이 X1달러, 농업이 X2달러, 공공사업이 X3달러를 생산한다.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7,900, 3,950, 1,975 각각 달러를 원한다. 요거를 만족시켜 주자. 그래서 외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레온티에프 방정식을 쓰면 요거죠. 요거 I 빼기 C니까 I 빼기 C 요거 1 빼기 요거 하면은 쫙 이렇게 되죠. 그죠? 대각성분은 1 빼기가 되고 오프 다이아고날은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어요. X1, X2, X3 있고 우변 있고 결론은 요거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근이 있으면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 근이 없으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 기하행 사다리꼴을 유도하면 되겠죠. 가우스 소거법해서 그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고 지난 학기 때 했으니까 기하행 사다리꼴을 유도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의 결론은 무엇이다? 제조업, 공장에서는 27,500달러어치의 물건을 만들고 농장에서는 33,750달러의 농산물을 만들고 유틸리티는 24,750달러만큼의 물과 전기를 만들면 이 중에 일부는 다시 공장, 농장, 유틸리티로 가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소비자한테 주면은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던 만큼 7,900, 3,950, 1,975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레온티에프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죠? 결론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x 빼기 cx는 d. c를 주세요. d에 맞춰서 x를 찾아줄게요. 그래서 수식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했고 요 정도 수준의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에서 할 수 있으면 여기 경제에서 한 거죠. 레온티에프 아저씨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에서.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레온티에프 방정식의 일반적인 이야기와 좀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개의 부문이 있는 거를 봤죠. 근데 N개의 부문, 농장, 공장, 유틸리티 이외에 다른 영역들도 있겠죠. 제조업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화학 공장, 반도체, 물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유틸리티도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분화할수록 이 사이즈,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고 벡터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모든 원소는 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음수라는 건 뭐예요? 수요가 공급으로 바뀌고 공급이 수요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안 맞죠. 이 행렬 방정식에서. 그래서 모든 원소는 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지고 장사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비 행렬의 성분들 의미는 이제 I, J 성분은 이제 I 섹터에서 만드는 화폐, J 섹터에서 요구하는 양, 요게 CIJ, XD 다 앞에서 했던 것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네, 뭐 밑에 참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레온티에프 방정식에서 이제 C, X, D가 다 양수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요거 풀어서 x를 얻으면 돼요. 근데 과연 i-c가 가역이냐 아니냐? 이거는 c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조업과 농업, 유틸리티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역일 때에는 유일한 해를 갖고 가역이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근이 없거나 아주 많거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석해야 될 거는 뭐 가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였으면 좋겠다? 음수가 아닌 원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X가 요 가역한 결과물이 음수가 아닌 원소들을 가지고 싶은데 언제 그럴까? C 양수, D 양수까지 우리가 조건을 줬다고 해도 I-C를 한 다음에 인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양수가 보장이 될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C가 가역이고 I-C 인버스가 음수가 아닌 원소를 가진다고 하면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게 다 양수인 거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의 덧셈이니까 x도 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제를 생산적 경제라고 불러요. 프로덕티브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열린 경제가 생산적이기 위한 조건은 생산적인 경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C가 소비 행렬이고 그리고 이 조건이 있어요. 모든 열의 합이 1보다 작으면 C의 모든 열의 합이 1보다 작으면 가역이 되고 모든 원소가 음수가 아니게 돼요. 그럼 그 결과로 이제 프로덕티브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온티에프 방정식을 사용해서 하나의 경제를 분석한다면 우리가 소비 행렬 C를 만들고 요 C의 열의 합, 로벡터의 합을 봐서 1보다 작으면 오케이, 1보다 작지 않으면 이제 걱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요거는 뭐 이제 요 의미 열 벡터의 합의 의미 그죠? 열의 합의 의미는 투입의 총 달러 가치인 거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다라는 말은 열 벡터의 합이 1보다 작으면 그때 이제 수익성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이 있으면 이제 생산적이다. 이런 정리가 또 정리에 의해서 요 사실이 요 정리가 성립하죠. 앞에서 소개한 정리는 열의 합만 본 거예요. 열의 합. 근데 행의 합이 1보다 작아도 성립은 합니다. 네. 행의 합이 1보다 작아도 프로덕티브 이코노미가 돼요. 이거는 연습 문제 1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소비 행렬 C를 만들고 이 소비 행렬의 모든 로썸 또는 모든 컬럼썸을 봐서 1보다 작은지 아닌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의미 있게 분석해도 되는 생산적인 경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예제. 네. 소비 행렬이 이렇게 있고 네. 열의합, 열의합, 열의합이 1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적인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고 음수가 아닌 원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예요.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해도 되고 3x3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I-C의 인벌전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I-C는 요거죠. 이게 I-C입니다. 이거 인벌전 어떻게 구해요? 기억나요? 역행렬 구하는 거. 그렇죠?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0.5,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3, 0.6. 여기다가 기본행 연산을 해서 우리가 기하행 사다리꼴 여기서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아이덴티티를 유도하면 그 기본행 연산에 위에 곱해지는 기본 행렬들의 곱 인벌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전개해서 얘를 111000 만들고 여기에 나오는 것 그게 역행렬이 될 거예요. 3x3까지는 그리고 조금 내가 노력해서 4x4까지는 이렇게 인벌전을 확인을 하거나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간단한 경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책에 있는 건 간단한 경제밖에 없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 조금 복잡한 경제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뭐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인벌전을 구하거나 아니면 근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음. 두 번째 행. 딱 1이네요. 이건 정리를 만족하지 않네요. 그래도 뭐 양수인 거는 성립을 한 거죠. 그쵸? 네. 열애합. 그러면 요거 7, 7, 7. 자, 여기 정리해서 보면 자, 첫 번째 소개한 정리는 그 열의 합이 1보다 작으면 생산적이다 였고 두 번째 소개한 정리는 행의 합이 1보다 작으면 생산적이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정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 C를 보면 로썸을 보니까 1보다 작네 1이네. 얘 안 되겠다. 그죠? 그런데 컬럼썸을 보면 왜 색깔 안 바뀌는데 안 바뀌네. 컬럼썸을 보면 다 1보다 작죠. 두 번째 정리에 의해서 생산적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정리를 적용을 해도 된다. 일단 여기까지 슬라이드 내용은 마치고 녹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마치고 컴퓨터로 하는 거 잠깐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